한서연은 인천의 한 중형 물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33살의 직장인이다. 낮에는 보고서와 계약서를 다루고 밤에는 구조된 고양이들의 임시 보호자가 된다.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26이 되던 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7년이 흘렀다. 그동안 그녀의 집을 거쳐간 고양이는 52마리였다. 모두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입양 후 파양이나 탈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보호소에서는 그녀를 믿었다. 신청자 검토가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했고 고양이의 성향을 읽는 눈도 정확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중간 단계라고 불렀다. 길 위에서 구조된 생명을 안정된 가정으로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여겼다. 그녀의 원칙은 분명했다. 절대 정을 붙이지 말 것, 절대 남기지 말 것, 한 마리를 남기면 다음 구조를 받아들일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호소는 늘 포화 상태였다. 20개 남짓한 케이지는 계절과 상관없이 가득 찼고 특히 봄과 여름에는 구조 요청이 폭증했다. 누군가는 문을 닫아야 했고 누군가는 집을 열어야 했다. 서연은 늘 후자였다. 어느 날 밤 보호소 책임자인 윤혜진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상자에 담긴 채 발견된 새끼 고양이들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임시 보호처가 모자라 2마리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일정은 이미 빠듯했고 회사의 분기 보고 마감도 앞두고 있었지만 거절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다. 그날 밤부터 그녀의 집은 다시 임시 보호 공간이 되었다. 다음 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피로가 일상처럼 느껴지는 상태였다. 그 피로는 특별하지 않았다. 7년 동안 반복된 익숙한 감각이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낯선 존재를 인지했다. 회색 털, 옅은 녹색 눈, 익숙한 실루엣. 그 고양이는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름은 미로였다. 그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8개월 전 공사 중단된 건물 주변에서 발견된 2살 남짓의 수컷 고양이. 마른 편이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사람에 대한 경계도 없었다. 보호소에 도착한 날 서연은 케이지 앞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다. 대부분의 구조묘는 낯선 사람에게 거리를 두지만 미로는 달랐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반응은 차분했다. 그 차분함은 무기력과는 다른 종류였다. 서연은 그 순간 이 고양이가 어렵지 않은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집으로 데려온 뒤에도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적응은 빨랐고 문제 행동은 없었다. 사진 촬영도 수월했다. 회색 털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녹색 눈은 화면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보호소 공식 계정에 미로의 사진과 소개글을 올렸다.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하루 만에 공유가 수백 건에 달했고 입양 신청서가 연이어 접수되었다. 보호소에서는 신중히 심사한 끝에 김포에 거주하는 강 부부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서류, 환경, 이전 반려 경험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서연은 미로를 직접 인계했다. 그녀는 늘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단순히 고양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기록과 성향,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강 부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료와 화장실, 기본 용품은 갖춰져 있었고 질문도 구체적이었다. 서연은 안도했다. 이번도 문제없다고 확신했다. 그 확신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 앞에 다시 나타난 미로를 바라보며 서연은 이해되지 않는 감정을 느꼈다. 이 상황은 시스템 안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강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호소의 절차에 허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보호소에 연락했다. 확인 결과 미로는 그날 아침 탈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뒷문이 열렸고 순간적으로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보호소는 이미 마이크로칩 경보를 발송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모든 정보보다 더 큰 사실은 하나였다.
미로는 김포에서 인천까지 이동해 서연의 집 앞에 도달했다는 점이었다. 거리로만 계산해도 상당했다. 이동 경로는 알 수 없었다. 길을 기억했는지, 냄새를 따라왔는지, 단순한 우연인지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 다만 결과는 분명했다. 그는 돌아왔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여러 설명을 시도했다. 우연일 수 있다. 이전에 지냈던 환경을 기억했을 수 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고 이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논리를 조합해도 어딘가 맞지 않았다. 미로는 그녀의 집에 영구 거주한 적이 없었다. 임시 보호기간은 몇 주에 불과했고 입양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진과 메시지로 확인된 모습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미로를 보호소에 다시 인계했다. 절차상 그렇게 해야 했다. 개인 감정이 개입되면 기준이 흔들린다. 보호소는 강 부부와 재논의를 진행했고 보완 조치를 약속받은 뒤 다시 입양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연은 그 판단에 동의했다.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면 봉사를 지속할 수 없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의 생각은 단순하지 않았다. 신두 마리의 사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중 어느 누구도 돌아온 적이 없었다. 간혹 적응 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보호소를 통해 해결되었다. 되돌아오기라는 패턴은 처음이었다. 며칠 뒤 강 부부에게서 정상적인 생활 보고가 도착했다. 사진과 짧은 메시지, 안정적인 식사와 수면.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복구하려 했다. 회사 업무와 임시 보호 중인 새끼 고양이들의 돌봄, 보호소 자원봉사 일정.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하필 그녀의 집이었는가? 보호소도 아니고 이전 구조 장소도 아니었다.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음에도 결과는 한 지점으로 수렴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감정적 해석을 경계해야 했다.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최소한 경험이 많은 보호자였다. 미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하지 못해진다. 그녀는 그 생각을 멈추기로 했다. 이번 사례도 결국 정리될 것이다. 예외는 일시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앉아있던 회색 고양이의 이미지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단순히 길을 잘 찾는 동물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존재처럼 보였다는 인상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서연은 다시 보호소 계정에 접속해 입양 성공 게시물을 확인했다. 신두 마리의 사진이 정리된 앨범이 있었다. 각 고양이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웃는 얼굴, 감사 인사. 그녀는 스스로에게 상기했다. 이 방식은 옳았다. 자신이 지켜온 원칙은 수십 번 증명되었다. 그리고 지금 한 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그 원칙의 균열이 될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었다. 미로는 다시 원래 가족에게 돌아갔고 상황은 정상화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소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녀가 지켜온 규칙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지금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미로가 돌아온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보호소는 미로를 다시 강 부부에게 돌려보냈다. 절차는 이전과 동일했다. 재확인, 보완 약속, 문단속 강화, 상황보고 체계 정비. 서연은 그 결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시스템은 한 번의 예외로 무너지지 않는다. 보호소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했다. 강 부부 역시 미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믿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에 집중하려 했다. 임시 보호 중인 새끼 고양이 둘은 아직 분유를 먹는 단계였다. 보호소에서는 다음 달 입양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회사에서는 연말 인사평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33은 애매한 나이다. 결혼을 했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고 커리어를 확실히 잡았는지에 대한 시선도 따라온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집을 보호 공간으로 내어주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쓸데없는 고생이라고 했다. 서연은 그 어느 쪽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미로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보호소의 케이지 번호 4번. 그 안에 앉아있던 회색 고양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소리에 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대개 구조 직후의 고양이들은 긴장 상태가 뚜렷하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 소독약 냄새와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 그런데 미로는 달랐다. 낯설다는 반응 대신 관찰한다는 태도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 태도를 안정적이라고 기록했다. 구조묘 중에서도 입양 적응이 빠를 유형이라고 판단했다. 집으로 데려온 뒤에도 예상은 유지되었다. 모래 화장실 사용, 사료 섭취, 낯선 환경에 대한 반응 모두 평균 이상이었다. 서연은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다. 이런 아이는 금방 가족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신청자들 중 강 부부가 선정되었다. 그들은 반려동물 경험이 있었고 아이가 없으며 근무 시간도 일정했다. 입양 후 적응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례였다. 서연은 그때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미로가 다시 돌아온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놓친 신호가 있었는지 되짚었다. 입양 전 성향평가에서 과신한 것은 아니었는지, 사진과 소개글에서 감정이 과하게 실린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미로를 너무 쉽게 문제없음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지만 기록을 아무리 확인해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 보호소 직원 델라 역시 동의했다. 이 케이스는 교과서적이었어 라는 평가가 돌아왔다. 강 부부에게서 온 두 번째 주간 보고는 이전과 유사했다. 식사량 정상, 배변 정상, 특별한 이상 없음. 서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첫 탈출은 일시적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주거 환경은 복잡하고 현관과 베란다, 다용도실 등 외부와 연결되는 구조가 다양하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탈출은 발생할 수 있다. 미로가 돌아온 장소가 자신의 집 근처였던 것은 설명되지 않지만 그 역시 우연의 범주에 둘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나 보호소 내부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미로 사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영역 본능이 강한 개체일 수도 있다. 이전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혹시 입양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 아닐까? 다양한 가설이 나왔지만 확정적인 결론은 없었다. 보호소는 공식적으로 강 부부와의 입양을 유지하기로 했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흔들림은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다. 다만 불편함이었다. 52마리의 성공 사례가 그녀를 지탱해왔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원칙의 근거였다. 그런데 한 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그 숫자의 안정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두 번째 탈출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에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다. 강 부부는 문단속을 강화했다고 보고했지만 작은 틈이 존재했다. 보호소는 다시 찾기 작업에 돌입했다. 서연은 이미 예감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미로는 그녀의 집 앞에서 발견되었다. 두 번째 기화는 우연으로 치기 어려웠다. 강 부부는 솔직하게 상황을 전했다. 그들은 미로를 사랑했지만
미로가 그 집을 자신의 공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밤에 계속 현관 쪽에 머물고 놀이에 반응하지 않으며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공격성은 없었지만 존재감이 옅어졌다고 표현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강 부부는 충분히 노력했고 보호소 기준에서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다. 결국 미로는 보호소로 돌아왔다. 케이지 번호 4번에 다시 앉아있는 미로를 보며 서연은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 보이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없었다. 다만 상황이 달라졌다. 한 번의 입양 실패는 드물지만 이해 가능한 범주였다. 두 번의 기화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신중한 재입양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경험 많은 입양자를 찾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서연은 미로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이미 새끼 고양이 둘과 수술 회복 중인 노령묘가 있었다. 공간은 물리적으로 한계에 가까웠다. 그녀는 보호소에 말했다. 이번에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감정이 개입된 판단을 피하려는 선택이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에 2번 보호소를 찾았다. 모든 고양이를 둘러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케이지 4번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미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분했고 과하게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문제 행동이 없는데 두 가정을 벗어나 돌아온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재입양 공고는 신중하게 작성되었다. 경험 있는 보호자 우선, 탈출 방지 환경 필수, 문구는 간결했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보호소는 이번에는 거주지 거리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전 사례를 근거로 가능한 함먼 지역을 우선 검토했다. 논리는 단순했다.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이전 거주지로의 회귀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 사이 서연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회사에서의 역할, 보호소 일정, 임시 보호 업무. 그러나 내면에서는 질문이 증식하고 있었다. 자신은 늘 중간 단계라고 말해왔다. 고양이를 살리고 치료하고 새로운 가족에게 보내는 역할. 그런데 미로는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서연을 종착지로 설정한 존재처럼 행동했다. 그 생각은 위험했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진다. 보호소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임시 보호자가 특정 개체에 과도하게 애착을 가지는 경우 입양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서연은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단단히 통제해왔다. 그러나 2번의 기화는 통제 밖의 영역이었다. 보호소는 결국 파주에 거주하는 오민석 씨를 후보로 선정했다. 은퇴한 교사로 평생 고양이를 키워온 경험이 있고 주택 구조 역시 탈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거리가 멀었다. 인천과 김포를 넘어 훨씬 떨어진 위치였다. 보호소는 이번 배치를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서연은 그 결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미로를 다시 보내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보호소의 역할이었지만 그녀는 인계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자청했다. 책임감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확인하고 싶었다. 이 선택이 정말 최선인지, 이번에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로를 케이지에서 꺼내 인계 준비를 하면서도 서연은 감정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보호소 기록에는 재입양 진행이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원칙을 붙잡고 있었다. 이번에도 잘 될 것이다. 시스템은 실패를 수정하며 작동한다. 2번의 예외는 불편하지만 3번째는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믿어야 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유지되고 있었다. 2번의 기환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미로는 왜 돌아오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단순히 한 고양이의 행동을 넘어 서연이 지난 7년 동안 세워온 정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았다. 아직은 내릴 수 없었다. 미로는 다시 새로운 집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만약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우연이나 환경 요인으로 돌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민석은 파주 외곽에 거주하는 59살의 은퇴 교사였다. 평생 교단에 있었고 그 사이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길렀다고 했다. 보호소 면담 기록에는 차분함, 책임감, 장기 양육 의지 확실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다. 집 구조 역시 탈출 위험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이번 선택이 가장 안정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거리도 충분히 멀었다. 이전 사례를 고려하면 물리적 간격은 중요한 요소였다. 서연은 인계에 참여했다. 공식적인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두 번의 귀환을 겪은 뒤였기에 그녀는 기록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오민석은 서류 준비를 철저히 마쳤고 사전 교육도 성실히 이수했다. 대화는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다. 보호소는 이전 탈출 사례를 숨기지 않았다. 오민석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험이 있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신뢰는 높았다. 미로는 보호소 케이지를 나와 다시 이동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마지막 재입양이라는 표현이 내부적으로 오갔다. 보호소는 더 이상 실패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다. 반복되는 탈출은 보호소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서연 역시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개인의 감정보다 시스템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파주로 이동한 뒤 인계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었다. 오민석은 차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탈출 방지 대책을 재차 확인했다. 보호소는 문단속 점검표를 제공했고 긴급 상황 시 연락 체계를 다시 정리했다. 서연은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지켜본 뒤 돌아왔다. 이번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 번의 실패를 거친 만큼 이번 배치는 더 견고했다. 며칠간 오민석의 보고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초반에는 적응 과정에서의 긴장으로 식사량이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보호소는 일반적인 적응 반응으로 판단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계는 자연스러운 단계였다. 서연도 그렇게 이해했다. 강 부부의 사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행동 패턴이 달라 보였다. 도망치려는 즉각적인 충동 대신 묵묵한 침묵이 이어진다는 보고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식사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었고 활동성은 낮았다. 오민석은 고양이가 집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공격성도 소란도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했다. 보호소는 추가 상담을 진행했다. 환경 배치 조정, 안정화 방법, 점진적 신뢰 형성 전략 등 경험 기반 조언이 전달되었다. 오민석은 성실하게 따랐다. 서연은 그 보고를 읽으며 불편함을 느꼈다. 두 번째 탈출 당시 강 부부가 했던 표현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존재감이었다는 말, 어딘가 집중하지 못한다는 묘사. 단어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다. 미로는 물리적으로 그 집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머물지 못하는 상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탈출의 전조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다. 보호소는 계속해서 적응 기간이라는 설명을 유지했다. 그날 밤 오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호소 기록에는 야간 긴급 연락으로 남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문을 잠깐 열어둔 사이 미로가 빠져나갔다는 보고였다. 즉각적인 추적이 이루어졌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위치가 훨씬 멀었다. 거리상으로 인천까지 되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보호소는 다시 마이크로칩 경보를 발송했다.
인근 동물병원과 지역 커뮤니티에 사진이 공유되었다. 파주 일대의 자원봉사자들도 수색에 참여했다. 서연은 퇴근 후 곧장 파주로 이동했다. 공식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이 세 번째 탈출이었다.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횟수가 많았다. 수색은 며칠간 이어졌다. 기온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거리, 날씨, 교통 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두 번의 귀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논리는 냉정했다. 파주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멀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고는 줄어들었다. 목격 제보도 없었고 칩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보호소는 내부적으로 장기 실종으로 분류했다. 공식 선언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다. 서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미로는 두 번이나 돌아왔다. 이번에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믿음과 현실은 별개였다. 보호소 책임자 윤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한기 실종 사례의 통계를 근거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7년 동안 이어온 원칙과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 탈출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섰다. 미로는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여왔다. 며칠이 더 지났다. 파주에서의 수색은 점차 축소되었다. 보호소는 실종 게시물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구조 사례에 집중해야 했다. 52마리의 성공 뒤에 하나의 실패가 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스템 전체를 멈출 수는 없었다. 서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개인의 감정이 전체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가 누구보다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복되는 생각은 하나였다. 세 번째 탈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은 우연일 수 있다. 세 번은 패턴이다. 미로는 특정 방향으로 이동해왔다. 그 방향은 늘 그녀의 집이 있는 인천 쪽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면서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보호소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열어 미로의 기록을 확인했다. 구조 장소, 임시 보호 기간, 입양 가정 정보, 탈출 시점, 발견 위치. 세 개의 사건이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탈출, 인천 근처 발견. 두 번째 탈출, 다시 인천. 세 번째 탈출, 파주. 발견 정보는 아직 비어 있었다. 그 빈칸이 그녀를 압박했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 절차를 논의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관례였다. 윤혜진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조심스럽고 단호한 어조였다.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는 말이 반복되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침묵을 택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패로 기록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새끼 고양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노령묘는 치료 일정에 맞춰 회복 중이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단지 한 자리만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미로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고양이가 아니었다. 임시보호였고 이미 두 번 입양되었다가 돌아온 사례였다. 감정적으로 연결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세 번째 탈출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만약 미로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아직 결론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직은 발견조차 되지 않았다. 살아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은 더 흘렀다. 보호소는 내부적으로 실종 기간을 늘렸지만
기대치는 낮아졌다. 서연은 매일같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치발림, 제보 메시지, 보호소 공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녀의 집 앞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감지되었다. 보호소 기록에는 남지 않을 사건이었다. 공식적인 보고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 개인의 영역에서 시작된 순간이었다. 서연은 문을 열었다. 그 앞에 미로가 있었다. 세 번째 귀환이었다. 세 번째로 돌아온 미로를 마주한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우연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파주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멀었다. 두 번의 귀환은 설명이 어려운 사례였지만 세 번째는 통계로도 해석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미로는 실종 처리 직전까지 갔던 개체였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생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고 윤혜진 역시 현실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그런데 미로는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온 위치는 이전과 동일했다. 서연은 곧바로 보호소에 연락했다. 윤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기록상으로는 세 번째 자발 귀환이었다. 이런 사례는 보호소 운영 이래 전례가 없었다. 칩 신호가 파주 지역에서 잡히지 않았던 점도 미스터리였다. 이동 경로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결과는 명확했다. 미로는 반복적으로 서연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보호소 내부에서 다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 고양이를 다시 입양 보내는 것이 맞는가? 이전까지는 환경적 요인과 보호자의 실수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세 번의 탈출과 동일한 방향성은 환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윤혜진은 회의를 열어 사례를 공유했다.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은 의견을 나눴다. 일부는 여전히 재입양을 주장했다. 감정적 판단은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나왔다. 고양이가 특정 인물에게 강하게 결속을 보이는 경우 반복된 분리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서연은 그 회의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중간 단계로 정의하고 있었다.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다. 보호소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었고 개인의 선택이 전체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녀는 신두마리를 보내면서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 기록은 보호소 내부에서 신뢰의 근거가 되었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했다. 미로의 건강 상태는 즉시 점검되었다. 장거리 이동과 추위로 인한 체력 저하가 확인되었지만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보호소는 임시 보호 장소를 고민했다. 다시 케이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임시 보호자를 찾는 것이 맞는지 논의가 이어졌다. 서연의 집은 이미 임시 보호로 포화 상태였지만 세 번째 귀환 이후 상황은 단순한 공간 문제를 넘어섰다. 윤혜진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물었다. 이번에도 센터에 둘까?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서연은 즉답을 피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보호소의 판단이 먼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미로는 이미 선택을 반복했다. 세 번의 이동, 세 번의 귀환. 그 패턴은 명확했다. 보호소는 임시로 센터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재입양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연은 그 결정에 동의했다. 원칙상으로는 맞는 판단이었다. 세 번의 탈출은 입양 안정성 평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보내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로를 케이지에 두고 돌아서는 순간 서연은 이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의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구조일자, 임시보호기간, 2차례의 입양, 3번의 탈출, 3번의 귀환. 패턴은 명확했고 예외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귀환은 그녀의 집 근처에서 마무리되었다.
보호소는 이것을 특이 사례로 분류했지만 서연에게는 단순한 분류 이상의 의미였다. 미로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선택했다. 며칠 동안 보호소 내부 논의는 계속되었다. 일부는 여전히 제2병을 주장했다. 더 먼 지역, 더 철저한 환경, 혹은 단독주택이 아닌 완전 밀폐형 구조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윤혜진은 점점 신중해졌다. 고양이도 선택을 한다. 는 말이 회의 중에 나왔다. 그 선택이 본능인지, 학습된 경로인지,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한 결속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3번 반복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스스로를 다리라고 불러왔다. 길 위와 가정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그런데 미로는 그 다리를 종착지로 만들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가 지켜온 원칙은 수정되어야 했다. 윤혜진은 결국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서연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만약 내가 데려간다면 우리는 공식 입양으로 처리해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보호소 규정상 임시 보호자가 특정 개체를 영구 입양할 경우 추가 임시 보호 수용은 제한될 수 있었다. 공간 문제도 있었고 공정성 문제도 있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받지 않았다. 원칙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3번의 기화는 단순한 애착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된 의사 표현처럼 보였다. 미로는 2 가정을 거쳤고 2번의 재적응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을 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다. 미로가 특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고양이는 소중했고 누구도 덜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미로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선택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과연 중립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윤혜진은 한 가지를 덧붙였다. 너는 7년 동안 한 번도 남기지 않았어. 52마리 모두 보냈어. 그 기록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게를 더했다. 기록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번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서연은 미로가 센터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번 방문했다. 케이지 앞에서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분했고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입양 상담이 언급될 때마다 보호소 내부 공기는 긴장으로 바뀌었다. 재입양을 강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의견은 엇갈렸다. 결국 결론은 단순했다. 3번의 기화는 우연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반복된 행동은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책임있는 운영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호소는 서연에게 공식 입양 절차를 제안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양식은 익숙했다. 52번 작성해온 문서였다. 이름, 주소, 연락처, 보호계획. 차이점은 하나였다. 이번에는 신청자 칸에 자신의 정보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서명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다. 반복된 행동과 패턴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녀가 7년 동안 쌓아온 기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 위에서 내려지는 판단이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했다. 미로는 더 이상 재입양 대상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그녀의 고양이가 되었다. 그 순간 보호소 내부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3번의 탈출과 귀환이 남긴 긴장이 정리된 느낌이었다. 윤혜진은 입양 완료 처리 후 서연에게 말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필요였어. 서연은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중간 단계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모든 생명을 보내야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공식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책임있는 선택일 수도 있었다. 미로는 더 이상 보호소 케이지 번호 4번의 개체가 아니었다. 그는 이름이 적힌 공식 문서의 주인이 되었고 서연의 주소가 영구 기록으로 남았다. 그 이후 보호소는 재입양 공고를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의 7년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공식 입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호소의 일정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 역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만 이번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로를 임시 보호 개체로 기록하지 않았다. 보호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상태가 변경되었다. 재입양 대기 목록에서 제외되고 영구 입양 완료로 처리되었다. 서류상으로는 간단한 절차였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7년 동안 유지해온 원칙을 수정하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보호소 활동을 계속했다. 임시 보호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 마리를 영구적으로 두게 되면서 공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 보호소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분담을 재배치했다. 서연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녀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미로는 공식 입양 이후 단 한 번도 탈출 시도를 하지 않았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이 점을 주목했다. 3번의 탈출은 재입양 상태에서 발생했고 공식 입양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패턴으로 해석되었다. 보호소는 사례 기록에 이 사실을 추가했다. 반복 탈출 사례가 특정 대상과의 결속과 관련될 가능성에 대한 참고 자료로 남겨졌다. 서연은 그 기록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 방향으로 가야 했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미로는 더 이상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었다. 보호소 회의에서는 행동 안정화 확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녀의 일상은 외형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회사와 보호소를 오가는 생활, 구조 요청에 대한 대응, 입양 상담. 다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다. 보호소는 여전히 공간이 부족했다. 20개 케이지는 언제나 가득 찼고 대기 중인 구조 요청은 줄어들지 않았다. 서연이 한 마리를 영구 입양함으로써 줄어든 임시 보호 공간은 작은 숫자였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컸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일부는 이해했고 일부는 걱정했다. 이제 임시 보호를 줄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나왔다. 서연은 명확하게 답했다.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그녀의 집은 무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 시점에서 윤혜진은 다른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가 구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보호소는 오래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었고 공간 확장이 어려웠다. 예산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미로 사례가 온라인에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다. 서연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3번의 탈출과 반복된 귀환, 그리고 최종 입양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사례로 소비되지 않았다. 그것은 보호소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후원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 소액 정기 후원 신청이 증가했고 지역 카페와 병원에서 협력 의사를 밝혔다. 보호소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었다. 윤혜진은 서연에게 말했다. 이건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어. 서연은 그 말에 동의했다. 그녀가 한 선택은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구조 환경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왜 보호소는 늘 포화 상태인가? 왜 임시 보호자 개인에게 의존하는 구조인가? 왜 공간 부족으로 구조를 포기해야 하는가? 미로 이야기는 그 질문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보호소는 공식 후원 캠페인을 기획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 케이지 수를 늘리고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임시 보호자 의존도를 낮추는 것. 서연은 캠페인 기획에 참여했다. 그녀는 홍보 문구를 작성했고 미로 사례를 포함한 구조 통계를 정리했다. 숫자는 설득력을 가졌다. 7년 동안 52마리, 그중 단 한 번의 공식 입양, 그리고 반복 탈출 사례가 남긴 교훈. 캠페인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을 얻었다. 지역 기업 몇 곳이 물품 후원을 약속했고 일부는 금전 지원을 제안했다. 보호소는 기존 건물의 임대 계약을 재검토했다. 더 넓은 공간을 찾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20개 케이지를 46개로 늘리는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인지했다. 이전에는 개별 고양이의 구조와 입양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구조 시스템 전체를 다루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미로 사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 마리를 보내지 않은 선택이 더 많은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었다. 보호소 이전 준비는 간단하지 않았다. 행정 절차, 예산 관리, 인력 배치, 봉사자 교육, 윤혜진은 중심에서 조율했고 서연은 실무를 도왔다. 입양 행사 계획도 병행되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첫 번째 공식 입양 행사를 열기로 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확장된 케이지 수만큼 더 많은 생명을 연결하는 것. 행사 당일 5마리가 입양되었다. 이전 공간에서는 한 달에 달성하기 어려웠던 숫자였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미로 사례 이후 시작된 변화가 실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윤혜진은 그날 서연에게 말했다. 너는 7년 동안 한 마리씩 보냈어. 그런데 한 마리를 남기고 나서 더 많은 길이 열렸어. 서연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반복된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미로는 3번의 탈출을 통해 하나의 선택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그 선택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보호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공식 입양 이후 미로는 더 이상 탈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보호소 데이터베이스에는 행동 안정, 추가 문제 없음이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다. 반복된 행동을 무시하지 말 것, 개체의 신호를 읽을 것, 시스템은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 서연은 여전히 보호소에 출입했다. 다만 역할은 달라졌다. 임시 보호 개체 수는 줄었지만 후원 관리와 입양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회피하지 않았다. 미로는 개인의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보호소 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달이라고 믿어왔던 정의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공식은 아니었다. 어떤 생명은 다리를 건너 다른 곳으로 가야 하지만 어떤 생명은 다리 자체를 목적지로 삼는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더 책임있는 태도일지도 모른다. 미로는 그 차이를 보여준 존재였다. 52마리를 보내고 53번째를 남겼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보호소의 20개 케이지를 46개로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연은 그 연결고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7년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한 마리씩 구조하고 보내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생명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돌아온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보호소가 확장된 이후에도 서연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파주에서 실종 처리 직전까지 갔던 미로의 기록이었다. 3번째 탈출 당시 보호소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려 했고 윤혜진은 통계를 근거로 생존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서연은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만약 그때 미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보호소 기록에는 장기 실종이라는 문장만 남았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그녀를 흔들었다. 확장 이전의 보호소는 공간 부족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구조 요청이 들어와도 케이지가 비지 않으면 거절해야 했다. 서연은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 길에서 발견된 새끼 고양이, 학대 의심 사례, 교통사고 후 방치된 개체,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순간은 늘 죄책감을 남겼다. 미로 사건 이후 그 죄책감은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단순히 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개체의 신호를 읽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추가되었다. 확장된 보호소는 케이지 수가 늘어났지만 업무량도 증가했다. 입양 상담이 활발해지면서 서연은 더 많은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상담 과정에서 미로 사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기준을 추가했다. 고양이의 반복 행동을 단순한 문제 행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였다. 보호소 내부에서도 사례 분석 교육이 강화되었다. 미로의 3번 탈출과 귀환은 내부 교육 자료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미로의 귀환은 기적이나 감동으로 소비될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호소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였다. 임시 보호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공간 부족으로 인한 빠른 입양 압박, 개체별 특성에 대한 장기 관찰의 어려움. 그녀는 그 구조 안에서 7년을 보냈다. 어느 날 보호소에 유사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한 고양이가 입양 후 반복적으로 현관 근처에 머무르며 탈출 시도를 한다는 보고였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즉시 미로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에는 탈출이 발생하기 전에 상담을 강화했다. 입양자는 보호소와 긴밀히 소통했고 환경 조정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안정이었다. 서연은 그 사례를 보며 깨달았다. 미로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대응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3번째 탈출 당시 보호소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려 했던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 통계와 경험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 통계는 항상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미로는 그 예외였다. 그리고 그 예외를 인정한 선택이 결과를 바꾸었다. 서연은 자신이 서명했던 입양 서류를 다시 떠올렸다. 보호소에서 52번 도와주었던 문서와 동일한 양식이었다. 다만 이름이 달랐다. 그때 그녀는 단순히 한 마리를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를 수정했다. 중간 단계라는 말은 더 이상 완전한 설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달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적지가 되기도 했다. 확장 이후 몇 달이 지나자 보호소의 운영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후원은 꾸준히 이어졌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유지되었다. 입양 행사마다 성과가 나왔다. 서연은 통계를 확인하며 조용히 생각했다. 만약 미로를 다시 보냈다면 이 변화가 있었을까? 그 질문은 가정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윤혜진은 서연에게 말했다. 그때 우리가 현실을 택했다면 지금과는 다를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보호소는 실종 사례를 통계로 처리할 수 있었고 사건은 그렇게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3번째 귀환이 그 흐름을 멈췄다. 그리고 서연이 선택을 내렸다. 그 선택 이후 미로는 안정되었다. 탈출 기록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았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이를 행동 변화의 명확한 사례로 분류했다. 반복 탈출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강한 결속 가능성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보호소 운영 매뉴얼 일부에 반영되었다. 입양 전 장기 관찰 항목이 추가되었고 임시 보호자와의 상호작용 기록이 강화되었다. 서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인정했다. 미로는 그녀를 구했다. 7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고양이를 구한다고 믿어왔다. 52마리를 구조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정을 붙이지 않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3번의 귀환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모든 책임이 떠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임시 보호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공간 문제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보호소 확장 이후 그녀의 역할은 달라졌다. 더 이상 집을 여러 구조를 감당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보호소는 운영될 수 있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했다. 후원 관리, 상담 교육, 사례 분석. 그 선택은 후퇴가 아니라 변화였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했어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여겼다. 미로를 남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개인의 집이 아닌 더 큰 공간에서 더 많은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 변화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 세 번째 탈출 당시 보호소가 통계에 따라 판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실종 처리 후 다른 구조에 집중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기록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로는 돌아왔다. 세 번의 선택을 반복하며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단순했다. 보내는 것이 항상 옳은가? 서연은 그 질문에 답했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답은 보호소의 확장, 운영 방식의 수정, 상담 기준 강화로 이어졌다. 한 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남긴 영향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다. 더 많은 생명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중간 단계로만 정의하지 않았다. 구조의 일부이면서도 선택의 주체였다. 미로는 그녀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반복된 행동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그리고 신호를 읽는 용기가 때로는 시스템을 바꾼다. 보호소의 새로운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다. 특이 사례, 반복 귀환 후 공식 입양, 이후 안정,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는 7년의 시간과 3번의 탈출, 그리고 한 번의 결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기록을 확인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이야기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녀는 그 책임을 받아들였다. 보호소가 안정 단계에 들어선 이후 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더 명확히 재정립했다. 임시 보호를 전면 중단한 결정은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의미했다. 그동안 그녀의 집은 보호소 운영의 연장선이었다. 케이지가 가득 차면 그녀가 받아주었고 긴급 구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구조가 달라졌다. 46개의 케이지가 운영되면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여유가 생겼고 개인의 공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윤혜진은 서연에게 운영위원 참여를 제안했다. 자원봉사자에서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였다. 자신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로 사건 이후 그녀는 알게 되었다. 현장과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반복된 신호를 제도 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운영위원 회의에서는 보호소의 기준을 재검토했다. 입양 심사 항목에 개체별 반복 행동 기록 분석이 추가되었다. 단순히 환경과 보호자 조건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보호 기간 동안의 미세한 행동 변화까지 공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서연은 그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미로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와 귀환의 패턴을 반영한 기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감정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사실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보호소는 개인의 호의에 기대어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다. 기준과 책임이 명확해야 했다. 미로의 3번 탈출과 귀환은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보호소의 확장 효과는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조 대기 명단이 줄어들었고 입양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단기간에 5마리가 입양된 첫 행사 이후 매달 평균 입양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 서연은 보고서를 정리하며 숫자를 확인했다.
20개 케이지에서 46개로 늘어난 변화는 단순한 2배가 아니었다. 대응 가능 범위가 확장되면서 구조를 포기해야 했던 사례가 줄어들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7년 동안 신두마리를 보내는 동안 구조하지 못한 생명은 얼마나 되었을까? 공간이 없어서, 임시 보호자가 부족해서, 혹은 긴급 대응이 늦어서 미로를 남긴 선택이 그런 상황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미로는 그 사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행동 변화 없음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탈출 시도도 현관 집중 행동도 보고되지 않았다. 서연은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만약 공식 입양 이후에도 반복 행동이 이어졌다면 그녀의 선택은 다시 검토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했다. 반복은 멈췄다. 운영위원 회의 중 한 자원봉사자가 질문했다. 이 사례를 공개적으로 더 공유해도 될까요? 보호소는 그 제안에 신중했다. 감동서사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했다. 서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미로 이야기는 눈물이나 기적의 소재가 아니라 구조 시스템의 개선 사례로 다루어져야 했다. 결국 보호소는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되 과도한 감정적 포장은 피하기로 했다. 서연은 그 결정에 동의했다. 그녀는 미로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미로가 보여준 반복 행동이 자신을 멈추게 했다고 생각했다. 7년 동안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들였고 보내야 할 때는 보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러나 3번의 기화는 그 통제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변화로 이어졌다. 보호소 확장 이후 그녀는 상담 교육을 맡았다. 신규 자원봉사자들에게 입양 상담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면서 반복 행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 번의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 것, 2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은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장은 미로 사건에서 도출된 기준이었다. 서연은 이를 규칙으로 남겼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전에는 임시 보호가 중심이었고 보내는 것이 목표였다. 이제는 구조 환경을 설계하는 역할로 이동했다. 미로를 남긴 선택이 그녀의 활동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 윤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신두마리를 보냈고 신세 번째를 남겼어. 그런데 그 한 마리가 보호소 전체를 움직였어. 서연은 그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선택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다만 반복된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보호소 기록에는 새로운 장이 추가되었다. 확장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미로 사례가 언급되었다. 내부 문서에는 이렇게 정리되었다. 반복 귀환 사례를 계기로 입양 기준 및 운영 구조 재검토, 보호소 확장 및 후원 증가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의 고민과 결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자신이 선택을 미루었다면 이 변화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로를 다시 보냈다면 탈출은 반복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호소는 또 다른 통계로 처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3번째 기화는 선택을 요구했고 그녀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중간 단계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구조는 선형적 과정이 아니다. 길 위에서 보호소로, 보호소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직선이 아니다. 어떤 생명은 그 선을 따라 이동하지만 어떤 생명은 다른 경로를 요구한다. 그 경로를 읽지 못하면 구조는 완성되지 않는다. 미로는 그 사실을 증명했다. 3번의 탈출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를 해석한 결정이 보호소의 구조를 바꾸었다. 서연은 보호소 확장 기념 행사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5마리의 입양이 성사되었고 신규 후원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윤혜진은 짧게 언급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신두마리를 보낸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신세 번째를 남긴 선택은 그 시간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때로는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미로는 그녀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보호소 확장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서연은 처음으로 한 걸음 떨어져 전체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전에는 구조 요청 하나, 입양 상담 하나가 곧 전부였다. 매번 눈앞의 생명에 집중했고 그 생명을 보내는 순간까지가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개별 사례를 넘어서 구조의 흐름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46개의 케이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숫자는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여지를 의미했다. 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조용해졌다. 신두마리를 한 마리씩 보내던 시간과 신세 번째를 남긴 이후의 시간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보호소 내부 자료를 정리하며 과거 기록을 다시 읽었다. 첫 해 구조수, 임시 보호 가정수, 월별 입양 성공률. 그래프는 분명히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확장 이전에는 한계가 분명했고 이후에는 완만하게 상승했다. 숫자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지만 방향은 보여준다. 미로 사례 이후 보호소는 자신들의 방식을 재점검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구조였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세 번째 기환을 우연으로 넘겼다면 자신은 여전히 임시 보호를 반복하며 개인의 공간을 소모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보호소는 여전히 20개 케이지 안에서 선택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 선택은 언제나 부족함과 함께였다. 미로는 이제 보호소 기록에서 특이 사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보호소 내부에서는 그 사례를 감동의 서사로 소비하지 않았다. 대신 운영 매뉴얼에 반영했고 상담 교육에 활용했고 임시 보호자 교육 자료에 포함시켰다. 반복 행동의 의미를 읽는 기준, 개체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그것은 보호소가 앞으로 유지해야 할 방향이었다. 서연은 임시 보호를 완전히 멈췄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운영위원으로서 예산을 검토하고 후원 관리 체계를 정리하고 입양 상담 기준을 다듬었다. 그녀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구조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미로는 더 이상 탈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보호소 내부에서는 행동 안정 지속이라는 표현이 몇 달 연속 기록되었다. 서연은 그 기록을 볼 때마다 조용히 안도했다. 만약 공식 입양 이후에도 불안정이 이어졌다면 그녀의 선택은 다시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일관되었다. 반복은 멈췄고 그 멈춤은 선택의 타당성을 확인해 주었다. 윤혜진은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구조를 선형적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길에서 보호소, 보호소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직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이 그 선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보호소의 새로운 방향을 요약했다. 구조는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개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7년 동안 그녀는 자신을 다리라고 불렀다.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 그러나 미로는 그 정의를 수정하게 했다. 다리가 항상 통과 지점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어떤 경우에는 다리가 목적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보호소의 첫 대규모 입양 행사 이후 5마리가 한 주말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은 상징적이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결과였다.
신두마리를 한 마리씩 보내던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53번째를 남긴 선택은 그 시간을 확장시켰다. 서연은 가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탈출 보고를 받고도 시스템을 믿으려 했던 순간, 3번째 실종을 통계로 이해하려 했던 순간, 그녀는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판단은 그 시점에서 합리적이었다. 다만 반복된 사실이 다른 결론을 요구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신호를 읽고 수정하는 용기였다. 미로는 3번의 탈출로 자신의 선택을 표현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애착의 문제가 아니었다. 반복된 행동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졌다. 서연은 그 방향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보호소를 확장시켰다. 그녀는 이제 구조를 감정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었다. 감정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결론은 책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보호소 내부 자료에는 이렇게 정리되었다. 특이 사례를 계기로 입양 기준 강화 및 시설 확장. 이후 입양률 상승, 간결한 문장이지만 그 뒤에는 7년의 시간과 3번의 탈출, 1번의 결단이 있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인정한다. 때로는 보내는 것이 책임이고, 때로는 남기는 것이 책임이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반복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길은 보인다. 미로는 53번째였다. 52마리를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한 마리를 남겼다. 그리고 그 한 마리가 그녀의 방식을 바꾸었다. 한 마리의 선택이 구조의 방향을 수정했고 더 많은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서연은 보호소 문서함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려 한다. 어떤 생명은 그 자리를 여러 번 거쳐 도달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구조는 누군가를 보내는 일만이 아니다. 때로는 붙잡는 일이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더 많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응원이 있었기에 한 생명의 선택과 한 사람의 결단이 전하는 의미가 더 또렷하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기적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있게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행동만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어떤 순간에는 곁에 두는 것이 더 큰 돌봄이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명과 마음을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자리를 존중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신 생각과 마음을 아래에 남겨주신다면 그 한 줄의 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